이 얘기는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에 져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그는 누굽니까?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의 누적 수익률, 연평균으로 치면 복리 수익률이 25%에 해당되는 마젤란 펀드 신화의 주인공이자 펀드업계의 전설입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액을 벌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계량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산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주식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을 넘어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수학적인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고 이곳을 잠궈보고 저기를 잠궈보고 여기를 다시 열어보고 이 코드를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테스트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둘 기술적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는 원리들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법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뿐 그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매일 사건 하나하나가 그날의 시황을 결정했던 원인이라는 식의 찌라시성 분석과 기사는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맞을 가능성이 없는 설명을 누가 더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작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시청자 문자 투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능이란 이야기죠. 절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 이 얘기가 좀 더 그럴싸하네. 야, 얘 재밌게 얘기한다, 야. 얘가 찐이네, 얘가 찐이야. 야, 그래, 얘 얘기가 맞네. 이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설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지 그게 사실 정답이 아니죠. 왜냐? 정답일 수 있잖아.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날씨, 인간의 변덕 이런 요인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계에 존재하는 개체는 없다.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프로메테우스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름 전문가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황도 설명하고 종목도 추천하는 걸 텐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테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의 생각이 아닌 위대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피터 린치는 본인의 책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문 투자자인 내가 약 300쪽에 걸쳐 독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투자 업무를 20년 동안 몸담은 뒤 통상적으로 두뇌의 3%를 사용하는 정상인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단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투자는 성형수술도 아니고 배관공사도 아니고 미용도 아니다. 즉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관공사를 하는 것처럼 배관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전문 투자자라고 투자를 더 잘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전문 투자자라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투자자라고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만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추어 투자자시겠죠? 자신을 믿고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팔거나 아니면 직접 대신 운용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추어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것을 이 투자라는 영역은 자격증이 없는 시장이다, 자격증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투자 전문가라 하면 뭔가
전문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잘 운영해 왔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투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군가는 다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투자의 성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투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가 검증되고 증명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없이 그리고 그러한 검증 없이 전문 투자자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 모두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고 피터 린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팔과 팔란티어를 창업한 유능한 기업가이자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수십 개의 테크 기업들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피터 틸은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집단인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실 비트코이너들 사이에선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목소리 높여 얘기해놓고 같은 기간에 8년 동안 투자했었던 비트코인을 대부분 팔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본인의 투자적 판단을 떠나서 그가 2014년에 썼던 제로투원이라는 책은 경쟁은 루저들의 것이다, 독점하라, 트렌드를 앞세우는 유행어는 사기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간간히 여러 영상에서 잠깐씩 설명드렸던 피터 틸의 제로투원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비즈니스나 투자적 관점에서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그가 출연했던 영상과 서적들의 내용들을 묶어서 더빙 형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왜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고 했는지 한번 그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모든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제2의 빌 게이츠가 될 수 없고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제2의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될 수도 없으며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들을 그대로 베끼려는 사람이 있다면 정작 이들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겁니다.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모형을 모방하는 게 더 쉽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을 해봤자 세상은 0에서 n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익숙한 게 하나 더 늘어날 뿐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됩니다. 창조라는 행위는 단 한 번뿐이고 창조의 순간 역시 딱 한 번뿐입니다. 그 한 번의 창조로 세상에는 낯설고 신선한 무언가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혁신은 그동안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의 방법을 구체적인 단어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패턴은 성공한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찾아낸다는 사실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공식에 따라 해서가 아니라 사업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성공 공식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좋은 사업이 무엇인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답변을 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교육 시스템에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흥미롭거나 좋은 대답이 아니겠죠. 좋은 답은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선 천재보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된다고 배웠죠? 하지만 저는 성공하려면 경쟁하지 않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경쟁을 같은 말이라고 오해하지만 저는 이 둘은 완전히 반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 자본을 축적합니다. 아무도 판매하지 않았던 상품에 높은 가격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아무도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왜냐? 수익 역시 경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위대한 기업은 독점을 합니다. 경쟁이 없는 분야의 기업이죠. 구글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검색 분야에 있어 구글은 미국과 서유럽에서 거의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죠. 이러한 경쟁 대 독점이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사업의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독점하는 기업들은 독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이 구글의 CEO라면 TV에 출연해서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곧바로 그 기업을 추적할 테니까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검색 엔진 영역이 아니라 더 큰 범주인 테크 기업이라고 말하면서 안드로이드 폰,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도 경쟁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도 개발해서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과도 경쟁하고 있다고 하겠죠. 자신들은 이처럼 많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모니터링하려는 독점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은 독점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진실은 묻히게 되어 있죠. 독점 사실은 모든 관계자들에 의해서 가려지고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독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도 심도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경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의미 있다는 심리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자신들이 수년간 이어온 경쟁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러시아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는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사업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기업은 각각 독특한 할 일을 찾았기 때문에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불행한 기업은 모두 비슷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패배자들을 경쟁에서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패배자들은 경쟁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고 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독점이라는 개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독점이라는 개념이 창업, 투자, 입사에 미치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직관적으로 큰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큰 시장이 아니라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점은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업할 때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속도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페이팔을 창업할 당시 결제 시장 자체는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베이 파워셀러라는 좁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왜냐? 2만 명의 판매자들에게 마땅한 지불 수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좋은 솔루션을 제공했고 시장 점유율은 3개월 만에 0에서 35%로 쭉 올랐습니다. 페이스북도 시작은 하버드 대학생 12,000명이 타겟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작은 시장이었죠. 만약 그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면 시장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시장 점유율은 단 10일 만에 0에서 60%가 됐죠. 이렇게 산뜻하게 출발했고 페이스북은 그걸 기점으로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럼 작은 것부터 독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을 텐데요. 사실 독점만큼이나 그 독점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선점 효과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최우주자가 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당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는 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OS 영역에서 마지막 운영체제 회사가 되었고 구글 역시 검색 회사에서 마지막 검색 엔진 기업이 된 거예요. 체스 게임에서는 흰말을 선택하면 성공이 되기 때문에 승률이 3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체스 세계 챔피언인 카블랑카는 경기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죠. 즉, 성공하고 싶다면 게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끝날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빨리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이익을 얻을 뿐입니다. 어떻게 우위를 차지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유지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존속성에서 나옵니다. 기업 가치의 4분의 1 이상이 향후 10년 후부터의 현금 흐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을 하거나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에도 그 회사가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이 질문을 잘 염두해야 합니다. 왜냐? 기업의 가치는 그 존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피터 틸은 그의 책과 강의를 통해서 남들이 만들고 성공했던 방식을 모방하는 1에서 N을 만드는 경쟁의 영역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제로에서 1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쟁은 당연한 거고 성공하기 위해선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위대한 기업들은 경쟁이 아닌 그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며 경쟁 없는 독점을 가져갔다고 말하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개념은 어떻게 하면 경쟁 없이 독점할 수 있을까?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수많은 위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았을 뿐 경쟁을 피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찾고 아주 작지만 확실한 분야에서부터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게 규모를 키워가며 그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웠고 그렇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후의 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할 때는 10년 후부터 발생할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을 통해 기업의 존속성을 예상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피터 틸이 말하는 제로 투 원의 핵심을 투자적 관점에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치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희소한 자산이나 그 누구도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언제든 대체제가 등장하며 끝없이 경쟁해야 하는 1에서 N으로 가는 자산이 아닌 기존에 없던 제로에서 1을 창조하는 혁신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경쟁이 아닌 독점의 길로 가는 위대한 투자자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는 자산들은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까? 경쟁이 아닌 독점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수많은 모방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이 다른 급이 다른 자산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2030년에 이 자산들이 누릴 독점의 지위가 만들어줄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영상 마지막으로 피터 틸에게 미래를 만드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한번 그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가 저 너머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은 그의 책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기하급수적인 진보가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미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영화가 아닙니다.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건설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약 미래가 영화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선 우리의 결정을 통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결정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외부에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점이나 예언자가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다면 여러분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고 이게 찐이다 라고 생각되는 투자 자산이나 투자법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생각하는 친한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끝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투자법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청나게 관심 보이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세상 다 아는 척이야.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간단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살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득은커녕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하거나 호통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이 열받아서 언성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된 자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일류 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한 자산도 아닌데 그냥 엄한 누군가를 정신 나간 집단이나 단체를 믿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들의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황당한 투자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시됐거나 외면받았다면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은 그 분야의 권위자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성공 사례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열심히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겠죠? 만약 그게 취미나 운동, 사회 현상들에 대한 거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만약 예민한 돈과 관련된 투자 쪽의 내용이라면 평소에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건 자신의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물론 내가 투자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티 안 내고 그랜트 카돈이 말한 것처럼 거지처럼 살면서 투자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정말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투자의 성과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스몰 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걸 옆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제서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사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자산에 여러분은 언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거의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2008년도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수년간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감지됐던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7년에 첫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었고 2020년 크리스마스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발동을 걸던 그 시점에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너도 나도 그 자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어느새 나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어느새 그 자산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 자산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알아본 자신의 인사이트가 놀라기까지 한다면서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행동 역시 그 저변에는 상승장에 만들어진 노이즈와 가격에 노출돼서 반응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인사이트와 내실, 내공이 쌓이는 시기는 가격에 반응하던 자신의 도마뱀의 뇌가 식고 주변의 노이즈가 모두 사라지고 그 반응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하락장에도 계속 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하나씩 그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시장의 하락기에 관련 투자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의 성공 투자 경험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응해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면 초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이 다 지난 다음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도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고점에 들어왔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또 다른 누군가 역시 가격에 반응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입문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면서 진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줘도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토해내거나 금방 익절이라면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곳에서 우리가 쓰고 날린 시간과 돈으로 결국 올바른 방향을 세팅했다면 그 결과를 누군가 따라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결과물만 쏙쏙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역시 중간에 샛길로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공포에 도망가는 경험을 결국엔 시간차를 두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무언가를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인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과 가격에 반응하는 도마뱀의 뇌를 설명드리면서 그 결론으로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 일단 가격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멘토이자 8천억 자산가인 그랜트 카돈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자신의 투자 규모와 포포를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투자하면서 거지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생각한 1차 목표, 2차 목표의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주변에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마 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엄청난 집중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맞춰서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 투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답답할 수 있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랑 트위터에 글을 쓰고 제 의견을 설명하다가 현재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뢰도도 제로고, 그래서 처음엔 그 누구도 내 의견에 쉽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판단해서 받아들여주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섞이고 발전하고 투자의 위기 순간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의 여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은근 슬쩍 주변인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까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얘기하면서 다툼으로 마상 입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본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자로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자고요. 우리가 아끼는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